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웃었는데 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딱히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건가? 수없이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이 뭔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일주일을 따라다닙니다. 다정한 말투였고 칭찬도 있었고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기분이 상하고 돌아서면 나만 자꾸 작아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사람 한 명쯤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겉으론 친절하지만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와 나를 지키기 위한 조용한 손절법,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 공격형. 웃고 있지만 말은 칼입니다. 그 나이에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나는 절대 못 입어. 너니까 입지. 그래도 넌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다정한 척 웃으며 건네는 말. 칭찬처럼 들리지만 듣고 나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이게 바로 미소 공격형입니다. 겉으론 예의 바릅니다. 말도 고릅니다. 심지어 걱정해주는 척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면 자꾸 내가 작아집니다. 말은 칭찬인데 기분은 조롱처럼 느껴지고 표정은 웃는데 속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게 나만 예민한 줄 알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이 유형이 위험한지 아시나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니 반박도 어렵고 상대는 나는 그냥 한 말인데 하고 빠져나갑니다. 결국 혼자 상처받고 혼자 삭히고 혼자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조종하는 가장 교묘한 방식. 그게 바로 미소 공격형의 본질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클라우디아 코헨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피드백을 주었고 다른 쪽에는 칭찬인 척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해서 들려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너 치고는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뭐. 말은 부드러웠고 표정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 말들을 들은 그룹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못했네, 틀렸네 같은 대놓고 부정적인 말보다 이런 애매한 칭찬이 훨씬 더 큰 내상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은 반격이라도 할 수 있지만 가식적인 칭찬은 내 입을 막아버리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늘 정중한 얼굴로 나타난다. 3번. 3번 이상 반복됐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럴 땐 감정을 섞지 말고 단호하고 담백하게 선을 긋는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얘긴 다음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 방식이 편해. 고맙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말들을 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거리를 두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 사람은 늘 웃지만 당신은 늘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더는 참지 마세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조용한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사람과는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할까요? 첫째, 내 마음속 등급부터 조정하세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이 사람은 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친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마음속 자리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겉으론 웃되 속으론 경계하세요. 마음속 거리가 먼저입니다. 둘째,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미소 공격형은
반응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얼굴을 찡그리거나 억지로 웃으며 넘기면 또 통했네 하고 다음에도 반복합니다. 가장 좋은 대답은 담담하고 감정 없는 응답입니다. 고맙다, 그렇게 봐줘서. 나는 내 방식대로 편해. 표정 없이, 짧게, 단호하게. 감정 없는 반응은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셋째, 사적인 대화는 줄이고 관계의 깊이를 관리하세요. 이 유형은 친해질수록 칭찬을 가장한 공격을 늘립니다. 처음엔 농담, 나중엔 조언, 결국엔 조롱이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 마음속 고민은 더 이상 내어주지 마세요. 말이 많아질수록 공격의 소재만 늘어납니다. 공감 가능한 지인 정도로만 남겨두는 것, 그게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좋은 말에 약해지지 마세요. 그 말이 다정한 것처럼 들려도 듣고 나서 내가 작아진다면 그건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말보다 당신 자신의 감정을 더 믿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판단 규정형. 당신을 설명하려 드는 사람. 넌 원래 좀 여리잖아. 넌 그런 거에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야. 넌 사람을 너무 믿으니까 그래.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꺼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분석이었습니다. 그건 내 성격 때문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지. 넌 너무 무르다니까. 나는 내 감정을 말한 건데 상대는 내 정체성을 정리해버립니다. 마치 내 속을 다 안다는 듯 내가 누구인지 결정하듯 말합니다. 이게 바로 판단 규정형입니다. 이 사람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해석하고 규정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 말은 따뜻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듣는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말일 뿐입니다. 처음엔 혼란스럽습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내가 예민하긴 하고 조금 물러나 보일 때도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닌데 라고 말해보지만 상대는 더 단단하게 덧붙입니다. 와, 지금도 발끈하잖아. 그게 너야? 또 해명하려고 하지 마. 너 원래 그런 성향이야. 내가 널 몰라? 넌 맨날 그래. 이쯤 되면 나는 내 감정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정한 틀 안에서 방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 이해가 아니라 해명을 강요받는 관계.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인 낙인이고 조용한 무력화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나올 땐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원래 좀 냉철해서 실수 안 해. 난 직감이 빨라서 사람 보면 딱 알아. 난 한 번 당한 뒤론 절대 안 당하거든. 자기 얘기는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의미 있게 정리하고 거기엔 늘 잘했다, 특별하다는 결론이 붙습니다. 결국 이 대화의 중심은 나를 분석하면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론 충고지만 속으론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말. 그 사람은 말로 나를 낮추고 말로 자신을 높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가 누군지 스스로 혼란스러워진다. 말을 꺼낼수록 해명을 하게 된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이 말한 나의 성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된다면 그건 충고가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통제입니다. 이럴 땐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세요. 그건 내가 보는 내 모습일 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은 고맙지만 나는 좀 다르게 느껴. 말을 세게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틀을 거부하는 단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는 더 이상 쉽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말한 당신의 모습에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대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알아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여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물은 게 아닙니다. 단지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격의 문제로 판단하려는 사람은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을 틀 안에 가두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그리고 그 억압에서 거리를 두는 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단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시험 반응형. 말은 돌려서 감정은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 아냐, 그냥 좀 그래.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냥 내가 예민한가 봐. 말은 대수롭지 않게 들립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말투는 차갑고 표정은 굳어 있고 분위기가 어딘가 싸늘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지금 이 표정을 보고도 몰라.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말은 안 하지만 감정은 정확하게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 반응형입니다. 표현은 회피하고 반응은 요구합니다. 이들은 말로 설명하지 않고 상대가 감정을 읽어내길 바라죠. 처음엔 우리가 더 조심합니다. 그냥 예민한 날이겠지.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겠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머릿속은 그 사람 말의 진짜 뜻을 해석하느라 바빠집니다. 그냥 좀 그렇다는 말에 도대체 뭐가 그렇다는 건지를 우리는 혼자 상상하고 추측하고 고민합니다. 이 관계가 피곤한 이유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과 감정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말은 괜찮아인데 감정은 너 이걸로 서운한 거 모르겠어? 입니다. 결국 상대는 감정을 숨긴 채 우리의 반응을 보고 감정을 판단합니다. 마치 정답을 말하지 않고 시험지를 내민 교사처럼 우리는 그 시험지를 받아 끊임없이 정답을 고르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방식이 우리 뇌에 어떤 부담을 줄까요? 영국 캠브리지대 심리학자 사이먼 베런 코어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사회적 감정 인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마음 읽기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 실험은 오직 눈 사진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감정 인식이 어려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위한 검사였지만 놀라운 건 실험에 참여한 정상인 성인 그룹도 이 테스트를 받는 동안 큰 스트레스와 인지 피로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눈빛만 보고 감정을 추론해야 한다는 상황이 얼마나 높은 인지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유발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읽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읽게 만들도록 강요당하는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반응형 사람과의 관계는 그 실험과 똑같은 상황을 현실에서 반복하게 만듭니다. 말은 안 합니다. 표정만 줍니다. 기분은 숨깁니다. 그런데 반응은 원합니다. 이 사람의 말 한 줄, 표정 한 번에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해 지금 무슨 감정일까를 해석해야 하죠. 독일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하지만 그 시선이 명확하지 않고 그 말이 진심이 아니며 감정이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 흐릿해집니다. 이 관계에서 나의 감정은 존중받지 않습니다. 대화는 퍼즐이 되고 나는 늘 정답을 맞히려 애쓰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늘 돌려 말하는 느낌이다. 말보다 눈치로 감정을 맞춰야 한다. 말은 괜찮다는데 자꾸 내가 더 미안해진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감정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감정을 추측하는 시험장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땐 담담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말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정확히 어떻게 느끼는 건지 말해줄래? 그리고 내가 마치지 않아도 되는 감정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상대가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당신이 대신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말은 늘 다정하지만 감정은 늘 무겁게 남는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답 없는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감정은 말로 표현할 때만 진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왜곡 해석형. 말을 꼬아듣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 그 얘기, 너 그렇게 말한 거잖아.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야? 그때 너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당황스러우셨죠? 내가 한 말이 맞긴 맞나? 잠시 멈칫하게 되셨을 겁니다. 나 그냥 생각을 말했을 뿐이었거든요. 비난도 아니었고, 조언도 아니었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털어놓았던 건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 속에서 상처를 찾아내고,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을 정답처럼 들고 나옵니다. 나는 A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B로 듣고, 기분은 C로 나빠지고, 주변 사람에게는 G로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사실이야. 그때 너 그렇게 말했다니까? 이 한마디로 고정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왜곡 해석형입니다. 이 유형의 무서운 점은 내가 한 말보다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명을 해도, 설명을 해도, 사과를 해도 이미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박사는 기억은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영상을 보여준 뒤 질문만 다르게 던졌습니다. 한쪽엔 차가 충돌할 때 어떤 소리가 났나요? 다른 쪽엔 차가 박살날 때 어떤 장면이었나요? 그 결과 똑같은 장면을 본 사람들이 질문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은 파편과 유혈 장면을 봤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의 기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과 단어, 해석으로 구성되는 불완전한 조각입니다. 왜곡 해석형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기억을 조립하고 그 조각을 진실처럼 믿는다는 것.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미워하지 않는다. 사실을 해석한 당신을 미워할 뿐이다. 이 말, 왜곡 해석형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색칠해서 그 책임을 남에게 씌우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을 가장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를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손절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한 말과 그 사람의 기억이 자꾸 다르다. 해명해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진다. 그 사람의 오해가 주변에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그건 오해가 아니라 왜곡입니다. 이제 더는 내가 진실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설명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겐 어떤 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과는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자극하지 마세요. 오해한 사람에게 감정으로 대응하면 그 오해는 분노로 바뀝니다. 그건 그런 뜻 아니었어. 그 부분만 기억하면 나도 억울해. 단정적인 어조로 짧게 선만 그으세요. 둘째, 정정은 한 번만. 이후엔 거절하세요. 한 번쯤은 해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째부터는 이렇게 말하세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오해는 내 몫이야. 그 순간 상대가 멈추지 않는다면 거기서 멈추는 건 내 몫입니다. 셋째,
중요한 말은 문자로 남기세요. 왜곡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록입니다. 감정으로는 못 지킨 자존감, 증거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은 늘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렇게는 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으로 만들어낸 일방적인 해석, 일방적인 드라마입니다. 말은 내가 했는데 기억은 그 사람이 만들고 상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이 거리를 둘 때입니다. 5번째, 에너지 소모형. 말은 많은데 진심은 없습니다. 딱히 기분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딱히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한두 번은 내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반복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돌아서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웃고 있었는데 말도 많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는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여갑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소모형입니다. 이 유형의 정체는 감정의 기생자입니다.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나쁜 말도 틀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감정과 집중을 조금씩 빼앗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남 얘기는 잘 듣지도 않고 가끔은 당신의 고민도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난 더 심했지.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 그게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살아? 공감하는 척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상대는 계속 말하지만 당신은 대화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날 즈음 당신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대체 왜 이 얘기를 들은 거지? 이 사람 왜 내 얘기는 잘 안 듣지? 이 시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지?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 상태를 정서적 탈진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맥킬리는 내가 대화를 통해 어떤 역할을 반복해서 수행할 때 내적 피로감이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의 감정을 계속 받아주기만 하는 대화,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을 계속 상대할 때 우리는 몸은 안 움직였지만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에너지 소모형과 대화하고 난 뒤 우리가 멍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뒤숭숭해지는 이유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감성의 사상가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대화란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대화다. 나를 잃게 만드는 말은 소음에 가깝다. 이런 유형은 거리두기의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대화 후 기분이 늘 꺼진다. 말은 많은데 정작 나에겐 관심이 없다. 내 얘기는 흘려듣고 다시 본인 얘기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 이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당신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를 두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반응을 줄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단답형, 감정 없는 리액션. 그들의 말은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관심을 거두면 그들은 말이 줄어듭니다. 둘째, 시간을 정하세요. 대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미안, 오늘은 좀 바빠서. 지금은 길게 얘기 어려워. 대화의 출구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세요. 셋째, 고민 상담은 피하세요. 이 사람에게 고민을 말하면 다시 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넌 그런 상황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상대가 아닌 나를 주인공으로 끌어오는 질문만 가능한 관계, 그런 관계만 유지하세요. 대화를 나눴는데 기운이 없다면 문제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균형에 있습니다. 감정은 아무에게나 꺼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에게만 꺼내세요. 감정이 고갈되는 관계는 조용히, 서서히 멀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로 나를 살게 만듭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말투, 성격?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일까요? 지금부터는요,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안정형.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내가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에게 속상할 때,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 때조차도 그 사람은 조용히 옆에 있습니다. 그래, 이해돼. 그럴 수도 있지. 그 상황에서 힘들었겠다. 이런 짧은 말이 상황을 바꾸진 못해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30년 넘게 부부와 가족의 감정을 연구하면서 이런 개념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로 감정은행 계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입금과 출금을 반복합니다. 힘들 때 들어주는 말 한마디, 상대의 감정에 반응해주는 고개 끄덕임. 그랬구나. 라는 따뜻한 한 줄이 감정 통장에 신뢰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 반대로 무심한 말, 공감 없는 반응, 해결책만 들이미는 충고는 감정 계좌에서 신뢰를 인출해가는 출금 행위가 됩니다. 감정 안정형 사람은 이 감정 계좌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그 사람의 표정, 리듬, 말투에서 느끼게 하죠. 실제로 정신과 의사 칼 로저스는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꼽았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 예민함, 혼란스러움까지 하나도 고치려 들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내 감정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말해도 괜찮구나.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겠구나.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는 마음, 내가 그렇게 느낄 만해 라고 말해주는 용기,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 주변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해결책보다 이해를 먼저 내밀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 통장에 아주 따뜻한 입금을 하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게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존중 표현형. 누구든 똑같이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투가 다릅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대의 나이나 위치가 어떻든 늘 같은 말투, 같은 존중으로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도 멋지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내가 특별해진 느낌이 듭니다. 실수했어도, 서툴렀어도, 말이 어눌했어도 한 번도 깎여나가는 느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 같아지고 그렇게 대접받는 말투에 스스로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로저 브라운과 알버트 길머는 1972년 언어와 사회적 지위라는 고전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투는 사회적 계급보다 더 깊은 인간 존중의 표현이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단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누군가를 존중하는 말은 말투 전체에서, 반응 전체에서, 분위기 전체에서 흐릅니다. 존중 표현형 사람들은 상대의 말이 다소 엉뚱하거나 서툴러도 거기서 틀린 점을 찾지 않고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그런 관점도 재밌네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라고 느껴졌어요. 이 말은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말,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사람들은 칭찬도 다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정작 그 사람의 칭찬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고요? 그 말이 나를 키우기 위해 나온 말이라는 걸 듣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존중 표현형 사람은 상대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오해받지 않고 고민을 털어놓아도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놀라운 점은 그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나도 어느새 말투가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실수를 덜 날카롭게 보게 되고 누군가의 다른 생각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바꾸지 않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스스로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존중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대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서툰 말에 미소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단단한 믿음을 심는 겁니다. 존중은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대할 때 그게 말끝 하나, 눈빛 하나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사람을 살립니다. 세 번째, 기억 공감형. 잊고 있던 나를 다시 꺼내주는 사람. 그때 너 그 말 했었잖아. 나는 아직도 그게 생각나더라. 넌 예전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 사실 난 그게 제일 멋있었거든.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말, 내가 지나쳤던 행동 하나를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올라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그 일이 사실은 나답고 소중했던 기억이었구나. 그 사람 덕분에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자 된 메가담스는 인간의 자존감은 결국 자기 서사,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지. 나 진짜 무기력하다. 내가 나를 봐도 별로인데 남들이야 오죽하겠어. 바로 그때 기억 공감형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네가 그 일 했던 거 기억나? 그때도 넌 참 대단했어. 나는 그 말 듣고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그 사람은 내가 던져놓고 잊어버린 조각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가 다시 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말 하나에 나는 울컥합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구나. 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인간의 정체성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기억이 나의 존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기억 공감형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순간엔 말이 없지만 나중에 다시 꺼내줄 줄 아는 사람이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 예전에 이런 말 했잖아. 나는 그게 너답다고 생각했어. 그때 그거 한 너 진짜 멋있었어. 그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존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내 실수, 내 후회, 내 실패를 다시 들추어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에서 빛났던 순간을 나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해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를 가장 못 믿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넌 그때도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건 사람 하나로 얻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지나간 용기, 사소한 배려, 한때 빛났던 태도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 나는 아직도 너 그때 생각난다. 그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다면 그건 사람 하나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은 지금의 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믿음, 내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확신, 그걸 되살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기억 공감형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말을 듣습니다. 비난, 평가, 조언, 해석.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도 잊은 채 그 말들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사람은 결국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줬는가 보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있죠. 한마디로 마음을 다독여주고 존중을 잃지 않고 잊고 있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그들은 우리 삶을 바꾸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을 바꿔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당신 곁에 있다면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혹시 없다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말이 곧 마음이고 그 말은 결국 나의 인격이니까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한 계절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에 기분 좋은 사람으로 남는 일, 그거 우리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